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쓰자는 분산 에너지 특구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보자는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입니다. 네, 이 두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한국 에너지 시스템이 지금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미래지향적인데 과연 이게 현실하고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특히 요즘 AI 때문에 전기에 엄청 쓴다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효율 높이는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동시에 막 첨단 산업 때문에 전력 수요는 폭증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약간 부딪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분산 에너지 특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분산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기존에는 큰 발전소에서 전기를 쫙 보내는 그런 중앙 집중식이었는데 이거랑은 다른 거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딱 그거예요. 지산지소. 지산지소,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네.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바로 쓰는 거죠. 원래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면 무조건 한전 거쳐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특구가 되면 그 지역 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소비자한테 바로 팔 수 있어요. 직접요. 오, 직접이요? 네, 직접요. 그럼 전기요금도 마음대로 정하나요? 한전이랑 다르게? 네, 그게 또 큰 특징이에요. 자체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랄까,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느낌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지역에서는 이걸 왜 반기는 건가요? 요금 결정권 말고 또 뭐가 있죠? 그게 제일 크죠. 지역에서 좀 싸게 만든 전기,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걸로요. 이걸 무기 삼아서 데이터 센터나 뭐 반도체 공장처럼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유치하는 거예요. 아, 기업 유치? 네. 기업은 전기료 아껴서 좋고 지역은 또 산업이 들어오니까 경제가 살고 뭐 그런 거죠. 서로 좋은 구조. 네. 이번에 보니까 제주, 전남, 부산, 강서, 경기, 의왕 이렇게 네 곳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각 지역마다 좀 내용이 다르던데요? 네,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전략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제주나 전남은 원래 재생에너지가 많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런 거요. 네, 그렇죠. 남아돈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남아도는 전기를 어떻게 잘 쓸까?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뭐 전기를 열로 바꾸거나 P2H 아니면 여러 작은 발전소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 VPP, 전기차 배터리 활용하는 거, V2G 이런 실증 사업을 많이 해요. 아, 남는 전기 활용 기술이군요. 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너무 많아서 막 발전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출력 제어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해남이나 영암 같은 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서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는 계획이에요. 생산이랑 소비를 맞추는 거죠. 와, 태양광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럼 부산 강서랑 경기 의왕은 좀 다른가요? 거긴 원래 수요가 많은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긴 뭐 산업단지나 신도시가 있어서 원래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부산 강서는 그래서 산단 안에 큰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설치해서 전기요금 아끼고 전력망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요. 경기 의왕은 좀 더 작게 공원 안에다가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 이걸 다 묶어서 작은 독립전력망, 그러니까 마이크로그리드를 만들어요. 아, 마이크로그리드? 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고 남는 건 팔기도 하고 약간 수익형 모델을 실험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원래 후보지가 7곳이었는데 3곳은 떨어졌다고요? 울산, 서산, 포항. 네, 이번엔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이유는 말을 안 했다던데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왜 떨어졌을 거라고 보나요? 뭐 공식적인 이유는 없지만요.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떨어진 곳들 계획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낮거나 아니면 LNG 발전 같은 화석연료 중심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특구 이름이 분산에너지인데 그 취지랑 좀 안 맞다고 본 거죠. 아, 정책 방향성이랑 좀 달랐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어떤 전문가는 정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해주지. 좀 의외다. 이런 반응도 있긴 했어요. 하긴 뭐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정을 보면 정부가 뭘 중요하게 보는지 약간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한 지역 발전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이건 이제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건 좀 더 거시적인 계획입니다. 5년 뒤 2029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보다 0.1% 줄이겠다. 이게 숫자는 작아 보이는데 의미가 크다 그래요. 네, 그 0.1%만 보면 에게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기준점을 봐야 하는데요. 2024년 예상 소비량이 한 2억 1200만 토 정도 되는데 이걸 2029년에 2억 1100만 토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주 살짝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냥 가만 놔뒀을 때 경제도 성장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BAU라고 하는데 네, BAU. 2029년 BAU 전망치가 2억 2130만 토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이만큼 쓸 걸 1030만 토나 줄여서 2억 1100만 토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하. 그냥 두면 확 늘어날 걸 억지로 줄이겠다는 거군요. 와, 1030만 토우면 엄청난 양인데요? 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죠. 이걸 달성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에너지 원단위라는 걸로도 목표가 있던데요.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맞아요. 에너지 원단위. 쉽게 말하면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돈을 버느냐 이거죠. GDP 1000만 원 만들 때 쓰는 에너지 양인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걸 2024년에 0.092 토에서 2029년에는 0.084 토까지 낮추겠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한 8.7% 정도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목표입니다. 이렇게까지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국제사회랑 약속하는 게 있어요. 2023년 말에 두바이에서 기후변화회의 COP10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120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지금보다 2배로 높이자. 이렇게 서약을 했거든요. 연평균 4% 수준으로요. 아, 국제적인 약속 이행 차원이군요. 그렇죠. 이번 7차 계획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실행 계획인 셈이에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보면 가만히 있어도 기술 발전 덕에 매년 한 0.9% 정도는 효율이 좋아진대요. 자연적으로. 네. 근데 이번 계획인 그걸 훨씬 뛰어넘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 1030만 토 줄이는 거 부담은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지나요? 부문별로 보면요. 역시 산업 부문이 제일 큽니다. 전체 줄여야 하는 양의 거의 절반, 470만 토를 산업계가 책임져야 해요. 비율로는 45.6% 정도 됩니다. 이전 계획보다도 더 늘었네요. 6차 때 44.5%. 네, 비중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 다음이 건물 부문 360만 톤, 수송 부문 200만 톤 순서고요. 이야, 산업계 부담이 거의 절반이라니 당연히 산업계에서는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기사 제목만 봐도 막 또 기업 목죄냐 이런 식이에요. 네, 우려가 크죠. 안 그래도 뭐 에너지 목표 관리제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니 이런 규제들이 이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계획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뭐 2중, 3중 규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효율 개선, 물론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산업계에만 부담을 지우냐 이런 불만인 거예요.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 부문이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에너지 다소비 구조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그냥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책도 내놨어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할 때 융자나 보조금을 2030년까지 한 2조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효율 개선 협약 맺는 사업장을 2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2조 원. 그게 충분할까요? 그리고 자발적 협약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네,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기반으로 에너지 진단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거나 스마트 그린 산단 만들어서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지원책도 같이 내놓긴 했어요. 결국은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들면서 규제랑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거겠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거예요. 다른 부문들, 건물이나 수송 쪽은 어떤가요? 건물 쪽은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의무화를 더 확대하고요. 이미 지어진 건물들도 효율 관리를 더 빡세게 하겠다는 거고요. 수송 쪽은 뭐 예상대로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는 거 더 빨리 하고 또 앞으로 중요해질 자율주행차 같은 거, 효율 기준 같은 것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방위적으로 다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정부는 이렇게 막 에너지 소비 줄이고 효율 높이겠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특히 AI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아, 네. 이거 뭔가 계획이랑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7차 계획의 현실성을 두고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에요.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라고 하죠. 거기서 전망한 걸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2022년에 460테라와트아워였는데 2030년에는 이게 최소 1000테라와트아워, 많게는 2000테라와트아워까지 늘어날 수 있대요. 와, 8년 만에 최소 2배, 최대 4배 이상이요? 네, 테라와트시 단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기관 전망도 비슷한가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력 용량 기준으로 봤는데 2023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용량이 60기가와트였는데 이게 불과 5년 뒤인 2028년에는 20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3배 이상이죠. 200기가와트, GW.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죠? 이게 보통 1기가와트짜리 큰 원자력 발전소 200개에 해당하는 용량이에요. 물론 발전소는 계속 돌리는 게 아니니까 실제 가동률을 생각하면 대략 대형 원전 67개를 새로 지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원전 67기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쵸. 정말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도 AI 반도체 강국이고 데이터 센터 엄청 짓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요. 올해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한 8.2테라와트아워 정도인데 이게 2038년에는 30테라와트아워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15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30테라와트. 아까 원전 얘기 하셨는데 이 정도면 원전 몇 개가 더 필요한 건가요? 보통 1기가와트급 원전 하나가 1년 내내 돌렸을 때 실제 생산하는 전력이 뭐 정비기간 빼고 하면 대략 7, 8테라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2038년까지 늘어날 걸로 보이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분 대략 한 22테라와트 정도죠. 이것만 감당하려고 해도 산술적으로는 대형 원전 3기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그냥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원전 3기가 더 필요하다고요? 다른 산업이나 가정용은 빼고도요? 네, 그렇죠. 오직 데이터 센터 증가분만 고려해도 그 정도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GPU, 그 고성능 그래픽카드 있잖아요. AI 학습용. 네, GPU. 그거 26만 장 공급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기 꽤 먹겠죠. 당연하죠. GPU 하나하나가 전기를 엄청 쓰는데요. 어떤 에너지업계 관계자가 추산한 걸 보니까 그 26만 장이면 대략 한 260메가와트 정도 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260메가와트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가 내는 발전량과 비슷해요. 야, GPU 26만 장이 화력발전소 하나 수준이라니. AI 발전이 진짜 전력 수요의 큰 변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런 고성능 칩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럼 전력 소비는 뭐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이러면 정부가 세운 그 에너지 감축 계획?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존 전망에 이런 AI나 데이터 센터 변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데 이런 AI발 전력 수요 폭증세가 충분히 안 담겨 있을 수 있다. 이거 현실에 맞게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엄청 덥거나 추워서 냉난방 수요가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글쎄요, 4년 뒤에
에너지 소비 총량을 지금보다 줄이겠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분산 에너지 특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이 두 가지 축을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역별로 에너지를 자립하려는 노력,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이려는 방향,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방향은 맞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 정책들이 마주한 현실, 특히 AI가 몰고 온 이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는 정말 거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에너지 효율 높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이것 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죠. 근데 동시에 이렇게 폭증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랑 대책이 없으면 계획이 그냥 공허해질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정책 당국이나 산업계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가 던져진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I 같은 미래 기술, 우리가 마음껏 쓰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에너지 조합을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효율 높이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면 어떤 다른 대안을 더 생각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기술 발전 속도나 생활 방식을 이 에너지 공급 현실에 맞춰서 좀 조절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정답이 딱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